신용섭입니다. 김 교수님이 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이 책을 자유기업원이라고 옛날에 공병호 박사가 번역을 의뢰해가지고 1997년에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됐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번역이 미숙한 점도 많고, 그러나 이 책이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할까요? 요즘 걱정이 많죠. 경제라든지 국방이 걱정이 많은데 그런 문제하고 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이에크 얘기를 많이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899년에 태어나서 1992년에 죽었으니까 오래 사셨죠? 요즘 기준으로 하면 오래 산 게 아닌가? 93세 되는 끝까지 지적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사셨다고 그러는 걸로 미뤄봐서 대단히 건강도 좋으시고 지적으로도 활력이 넘쳤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이분이 주장한 것은 사회주의예요. 공격한 것은. 그리고 사회주의의 반대가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리가 문명사회를 지속하려고 하면은 이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지켜야 하고 그 시장경제의 반대인 사회주의를 논파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문명이 끝날 것이냐 지속될 것이냐라고 하는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또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자유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한 말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이 경제학을 이해했다고 하면은 그들은 결코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학을 이해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교양에서 경제학 정도를 들어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제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학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전에 소개했습니다만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어요. 이건 하이에크를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상입니다. 물론 노벨상이 의미가 있는 상이죠. 근데 그 의미 있다고 하는 얘기는 1974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창 소위 말하면은 복지국가를 주장했던 국가 개입을 강하게 주장했던 케인즈가 모든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전성시대를 누리던 시대입니다. 이때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리고 하이에크는 별로 주목도 받지 못하고 내가 잊혀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패배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젖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 나름으로는 대단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거 학자답지 않은 생각인가?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열심히 살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지적으로 좌절되어 있고 힘을 잃고 있었는데 1974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는 케인즈의 이론이 어느 정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에크의 주장이 어느 정도의 이제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런 어떤 노벨상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74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이에크가 이제 75세 아니에요. 지적으로 해춘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적으로 해춘을 맞이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74년도 이후에도 중요한 저수를 많이 남기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했던 뭐 법, 입법 뭐 이런 그 중요한 저서도 남기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8년에 나왔던 이제 치명적 자만, 그 책도 88년에 발간된 거로 보면은 거의 뭐 80대 중반을 넘어서 저술한 작품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개됐습니다마는 1983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79년에 영국에서 대처가 수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케인즈의 이론에 따른 국가 개입과 복지 국가가 어느 정도 이제 문제점을 많이 야기했던 시대가 70년대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대처가 수상으로 오르면서 자기의 철학은 하이에크다. 그래서 자유의 헌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대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 80년도에 레이건이 집권을 하게 되나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1980년대입니다. 그래서 83년에 레이건 대통령의 영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레이건이나 대처의 철학적 기반, 경제정책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 경제학자로 하이에크가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1991년, 저때 아마 대통령이 부시였을 겁니다. 아들 부시. 그때 자유의 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쭉 가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게 89년이죠. 그리고 90년도에 이제 소련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이에크가 오래 살았으니까 92년까지 살았으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얘기가, 자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공산주의 국가 망할 거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공산주의 국가가 무한정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없었어요. 왜 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에크는 그거를 1940년대에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설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망한 건 나쁜 건 다 알겠다. 우리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 알겠다.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망하고 정치적으로 망한 거고 개인의 자유를 다 빼앗아간 건 사실이죠. 그러나 케인즈는 아닌 것 같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뭐예요? 복지국가는 대단히 좋은 걸로 배웠습니다. 복지국가는 케인즈의 국가 개입주의는. 국가가 나와서 경제를 때에 따라서 번영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하이에크가 보기에는 케인즈하고 공산주의 국가나 마르크스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사회주의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얘기한 소위 말하면 사회민주주의는 구별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이에크가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론적 기반이 똑같고 철학이 똑같다는 겁니다. 차이는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냐 아니면 사회주의냐를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많이 채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죠. 국가가 나와서 경제를 운영하게 되면 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복지국가론이나 국가가 개입해서 경제정책에 개입하는 그런 것들,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것이 공산주의의 계획경제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이에크가 한국에 와서 보면 이거 똑같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도 하죠. 정부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경제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특정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정책이나 정치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그거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철학적으로 밝힌 거죠. 그래서 하이에크하고 보기에는 케인즈하고 마르크스는 별 차이가 없다. 그 뒤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거 다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지성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이에크하고 케인즈의 논쟁은 뭐 여러 가지 책도 나오고 해서 대단히 유명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하이에크가 옳은 건지 케인즈가 옳은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든 사회 문제를 신자유주의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관점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성인 사회에서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하이에크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하이에크가 주로 좌파 지식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이에크를 옹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정서하고 안 맞아요. 하이에크는 기본적으로 안 맞습니다. 조금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터인데 왜 안 맞는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제스라고 하는 유명한 오스트리안 경제학자죠. 뭐 서성관계는 아닙니다. 둘이는 상당히 이론적인 틀이 갖고 해서 둘이 만나가지고 좋다고 지금 웃고 있죠. 이거는 칼 포파입니다. 칼 포파는 1902년생이죠. 그리고 하이에크가 1899년생이니까 나이가 한 3살 차이. 그래서 둘은 고향 친구예요. 비엔나. 그리고 둘은 상당히 가깝고 1963년에 포파가 추측과 반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하이에크에게 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년 뒤에 하이에크가 자기 책을 포파에게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포파의 방법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이에크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나중에 영국의 LSE에서 교수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대단히 이제 가까운 사이인데 포파가 1945년도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거로 이제 세계적인 이름이 나게 되는데요. 공산주의를 가장 효과적으로 반박했다고 평가를 받은 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검수로 묶였어요. 열린 사회 그 적들.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번역서는 안 나오고 서강사에서 복사본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읽었는데 소지하고 있다가 걸리면은 경찰서로 끌려갈 정도의 책이었습니다. 그다음 운동권에서 읽었던 책이죠. 그 참 아이러니한 거죠. 가장 주목받은 공산주의 비판서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반공주의 국가에서 검소로 지정이 됐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 그러다가 1982년도에 이규호가 문교 그분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죠. 80년 전두환 정권 초기에 그 부분은 철학을 했으니까 이제 그 책 내용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검수로 풀게 돼요. 공산주의를 비판한 2차 서적들을 상당 부분 1982년도에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책이 번역돼서 나왔어요. 열린사회 거적들, 뭐 이사야 벌린의 마르크스 뭐 이런 책들이 번역돼 나왔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칼 포파는 열린사회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 사회에 알려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두 책은 형식은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형식은 똑같아요. 둘 다 비엔나에서 살다가 히틀러하고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해명하려고 한 책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두 책 다가 비판하는 건 전체주의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자유를 포기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 전체주의의 특성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한 유토피아를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미주의라고 불러요. 아름다운 세상을 스케치에 그리듯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구현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쓸어버려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하려고 하면은 현재를 싹 쓸어버리고 다 부정해야 된다. 많이 듣던 소리죠. 적폐도 청산하고 다 버려야지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토피아 좋은 세상이 뭐냐 이거야. 좋은 세상이 뭐냐. 여기 지금 여러분들 계시지만은 당신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다 다를 거예요.
합의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생각을 좋은 사회로 설정하고 그걸로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그 생각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감옥소에 보내든지 죽여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혁명은 다 숙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결국은 전체주의로 기착되어서 자유를 박탈하게 된다는 게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포파도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고 히틀러고 나치즘이고 파시즘이다. 그런 사상의 연원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마르크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그런 게 머리에 상당히 있죠. 세상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래 기다릴 수가 없다. 혁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언제 뭐 조금씩 바꿔가지고 세상이 바뀌나요? 나이 지금 연세 높으신 분들은 언제 좋은 세상 보고 죽겠냐 싶어가지고 세상이 좀 뒤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한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대단한 폭력으로 기착이 됐다. 뭐 최근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폴포트나 북한이나 프랑스 혁명이나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좋은 세상을 못 만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이에크하고 포파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에크의 무덤이에요. 비엔나에 있는 무덤. 포파도 비엔나에 무덤이 있습니다만 주로 영국에서 활동하고 하이에크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말리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죽어서는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작년에 김희석 박사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1944년에 노예의 길. 이 원래는 이제 예종의 길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공산주의를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못 누리고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것도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나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1988년에 나온 꼭 44년 뒤에 나온 거죠. 조금 주장은 똑같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상당 부분 틀린 철학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예종의 길이나 치명적 자만이라고 하는 게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개인이 있고 그 개인은 국가 속에 살게 됩니다. 국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국가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가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국가가 할 일이 많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 국가에게 자꾸 할 일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이제 사회가 나설 때입니다 그러잖아요. 사회가 없어요. 결국 국가가 나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다가 또 문제가 많으면 국가가 뭘 하고 있냐고 또 자꾸 따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국가가 자꾸 뭘 하도록 사람들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 국가가 뭘 하고 있냐. 뭐 국가가 뭘 했길래 그러냐. 그래서 국가하고 개인은 이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겁니다. 국가의 힘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와 영역이 축소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양심이 있고 국가에게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두 개는 조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의 권력이 커질수록 개인의 양심이 침해되고 개인의 자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역할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 이래로. 그거는 뭐 우리가 보기에는 국방이라든지 치안, 뭐 사회 간접 자본, 또 교육의 일부분, 뭐 이런 것들은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는 거죠. 그것조차 부정하면 우리가 아나키즘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이에크라든지 포파도 기본적인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게 되면 전체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자유주의는 그냥 내버려 두라.
국가가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이긴 하죠. 되게 자유주의 국가는 기업가 정신이 발현이 되고 개인들의 창의력이 발현이 돼서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는 잘 살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보면 자유에 대한 공리주의적 정당화예요. 잘 살게 된다. 그런데 그거의 맹점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럼 잘 살게 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가가 나서서 잘 살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거 실제로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뭐 우리 같은 경우 경제 발전 같은 경우도 그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박정희라고 하는 통찰력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경제를 발전시켰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괜찮지 않냐? 그걸 우리가 개발국가라고 부르는데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럼 공산주의자들이 국민을 잘 살게 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개입이 경제에서 어떤 영향을 초래하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제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도 뭐 그러잖아요. 국가 정책을 놓고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원하는 성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실정적으로 바로 판결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우리의 경제정책 중에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소득 주도 성장 뭐 그런 거를 놓고도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다. 2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요즘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중국이 경제를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국가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로 국가 개입이 좋으냐 나쁘냐를 정당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런 공리주의적 요소하고 상관없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를 어떻게 정당하나에 대해서는 공리주의적이냐 아니면 자유 자체가 본질적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이에크는 그 양쪽 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 자만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가 나온 건 사회주의의 오류예요. 오류. 오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거나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인식론적인 얘기, 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사회주의가 좋으냐 자유주의가 좋으냐 복지국가가 좋으냐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념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치관이 다르면은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고 복지국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또 자유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마치 커피를 좋아하거나 홍차를 좋아하는 거의 차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다. 사실적으로 사회주의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좀 특별한 주장이죠. 그래서 가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다. 이것이 하이에크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논박하는 방법입니다. 강력한 논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부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7년도에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이게 딱 맞게 푸른 치명적 자만으로서 좀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이제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유주의는 개인이 기회를 가지고 있다. 선택이겠죠. 근데 이거는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대신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네가 선택을 했으면은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책임도 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만 좋아해요? 기회만 좋아하고 선택만 좋아하고 책임은 싫어해요. 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근데 기회만 가지고 책임은 안 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자유주의자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책임지는 거 힘들다. 내가 선택은 하겠지만 책임은 부모님이 지시든지 국가가 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대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그래서 자유는 책임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참 힘든 거죠. 자유인으로 산다는 거는. 자기가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고. 그리고 이제 전체 얘기는 여호와 얘기인데 이거는 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어떤 역할이 있다. 국가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 이걸 크게 나눠서 하에 그는 그냥 깍 나눕니다. 시장 경제냐 계획 경제냐 나누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있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배경이 뭐냐를 따진 겁니다. 윤리적 배경도 따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하이에크에서는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생적 질서.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인데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개인들이 선택하고 행동을 해요.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이죠. 그러면은 그 개인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들이 쭉 모여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은 그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개인들이 전혀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자생적 질서라는 거예요. 개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개인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질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장이라는 겁니다. 시장. 시장은 무수히 많은 개인들이 참여해가지고 시장 질서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형성된 질서는 개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생적 질서. 화폐라든지 시장, 언어 이런 것들에게 자생적 질서라고 불러요. 그건 이제 전통 속에서 역사 속에서 진화되어 내려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질서는 대개가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이에크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도덕 같은 것도 개인들의 행동에 모여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를 냈다. 이게 질서라는 건데 그 대신에 사회주의자들은 질서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된다는 인간이 만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질서를 보는 눈이 틀린 거죠. 그래서 개인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이 만들었거나 국가가 만들었거나 제정을 해가지고 그 질서가 생성됐기 때문에 질서는 인간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의 질서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중요시하는데 저쪽은 강제를 이제 중요시하는 거죠. 만들어진 질서에 인간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디로 나아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만든 디자인된 질서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뭐 그런 거 많이 처음 했죠. 사실 박정희 대통령 제가 그때 중학교생이었나요? 국민교육 그냥 다 외웠잖아요. 그리고 가정의례 준칙 같은 거를 만들어서 되게 따르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그건 뭔가 하면은 특정 사람이나 국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겁니다.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불이익을 주는 거죠. 심하면 감옥에도 가야 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국가가 주체가 돼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의 개인주의, 모든 행동은 질서는
개인에게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개인에게서 이유를 찾고 개인이 변해야지 사회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은 콜렉티비즘이죠. 집단주의, 집산주의.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하다. 개인이 무슨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또 요즘 좋아하는 사회정의라고 하는 것도 이쪽 계열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현대의 그 정의론을 주장한 롤스 같은 경우도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하이에크가 보면 사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롤스도 수상하다. 이렇게 사회주의자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정서하고 상당히 안 맞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서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걸 진화론적 합리주의라고 그러고 지금 구성지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아담 스미스와 휴미 이쪽 계열에 속한다고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마르크스, 루소, 공리주의자, 합리주의자들이 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지지하는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문명화된 사회, 이걸 뭐 거대 사회라고도 부르고 열린 사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저쪽은 이제 원시 사회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뭐 길게 보면은 뭐 몇백만 년, 짧게 보면은 몇십만 년이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조그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개 하면 150명 정도 시골 얘기하면 시족 사이에 산 거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사회에 적합한 생각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면서부터 딴 세상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속으로 보면 결정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개 6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게 되죠. 현재 농촌 인구가 우리 사회 10%도 안 되잖아요. 7, 8%? 농촌에 사는 분들이. 그래서 전부 도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서구 문명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사람들의 삶의 양식도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뭔가 하면은 원시 사회에 살던 거예요. 동네 시골에 살던 그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도덕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개가 시골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사는 거 아니에요? 얼굴도 다 알고 사사건건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연대성, 연대감으로 산다.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건 희생정신 같은 거예요. 희생정신. 서로 살아남으려면 서로 희생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끝까지 이제 그런 가치가 남아있어서 연대성, 다른 사람하고 고통을 같이 하고 그 사람하고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아래에서는 서로 희생해야 된다. 이게 가장 적은 단위가 뭔가 하면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뭐 효율성이나 뭐 성과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다 봐주는 겁니다. 사랑과 이해와 서로의 희생.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나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동네나 동창회나 향후회나 이런 데서 통용되는 윤리와 국가 차원, 문명 차원에 통용되는 윤리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운영되는 윤리나. 그래서 대개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족처럼 사랑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가족처럼 사랑한다. 다 메타포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이에크가 볼 때에 원시 사회에 통용되던 윤리를 지금과 같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사는 거대 사회, 문명 사회에 그대로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대통령이 국민들을 보살피고 잘 살게 해야 된다. 그거는 마치 아버지가 가족들을 보호하고 잘 살게 하는 것 똑같다.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되게 그러잖아요. 국민 여러분들을 제가 오늘부터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취임사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국민의 행복을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 행복을 대통령이 책임지냐 이거죠. 행복은 개인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야 보고 우리가 제대로 된 대통령 뽑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이에크가 보면은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개 사회가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시 공산사회에서 통용되던 윤리하고 거대 사회를 작동시키는 윤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 사회를 작동시키는 윤리는 뭐 자유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두 가지 윤리가 작동하는 조직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동창이라든지 향후회라든지 이런 조직 속에서는 여전히 원지사회에 통용된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도 그런 건가요? 이념이 같다든지 뭐 이거는 사랑과 애정과 연대성과 희생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한테 가가지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과로 평가하겠다. 너 잘못 안 되면 나가라.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감싸며 사는 사회예요. 시장 논리를 가족에 들이대면은 가족이 작동을 안 하죠. 뭐 말 안 된다고 짜라고 아버지 해고하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자식 너 오늘부터 나가라 마음에 안 든다. 이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거기에 통용되는 윤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시장 논리를 그 조직에 들이대면 그 사람 거기에서 추방당해요. 우리 동창회 나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잖아요. 계약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오늘날 세상에 잘 살려고 하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잘 살아야 되고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뭐다? 문명화된 사회에 통용되는 윤리를 적용하고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에서는 원지사회에 통용되는 윤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큰 문제점이 뭐예요? 섞는 거예요. 다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형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칭호가 되는 거죠. 그걸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구분 안 하는 거죠. 그럼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걸 구분하는 게. 그래서 원지사회 윤리로 국가가 운영하게 되면은 권력이 사유화가 되는 겁니다. 권력이 사유화가 돼요. 사유화가 돼서 형님하고 하면서 가족처럼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은 그거는 양자를 구분 못하고 망하는 거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 가면 이제 상업을 부정하게 되고 이익축을 부정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연대성하고 희생정신으로 해야 되는 무슨 이익을 추정하고 상업 장사꾼처럼 사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상업 부정적인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쫙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전체주의가 되고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원인을 밝힌 것이 하이에크의 이